투자하면 반드시 실패하는 성격 그런 것도 있습니까? 20, 30대 남성들이 제일 수익률이 안 좋고 60대 여성들이 가장 좋고 그 이유는 20대 남성들이 가장 시기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투자에서 성공할 확률이 되게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높으면 사람들은 리스크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 위험은 내가 가능성.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위험과 손실을 같이 본단 말이에요. 이건 다른 말입니다. 투자에서 더 중요한 건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지식의 깊이를 2배 더하는 지식인 초대석 합석. 오늘도 아주대학교 인지심리학자 김규열 교수님 그리고 광순의 복덕방의 이광수 대표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투자를요, 저희 같은 또 일반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정말 기가 막힌 종목을 하나 잘 발굴해서, 예를 들면 한 2년 전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잘 발굴해서 거기다 이제 큰 돈을 넣고 잊어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두 분을 통해서 좀 배우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종목 발굴하는 게 큰 요인은 아닌 것 같고, 무슨 요인이 있을까를 생각하면 성격은 요인이 됩니까? 성격에 따라서 투자를 잘하고 못하고 이게 달라질 수는 있나요? 달라질 수 있는데 투자를 고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갖는 거죠. 투자는 굉장히 유동적이고 바꿔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의 성격에 맞는 투자 방법을 찾으면 돼요. 투자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면 성격이 거기에 맞는 사람만 잘 되겠죠.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고 또 굉장히 투자의 수단도 많기 때문에 나에 맞는 투자를 찾으면 된다. 그럼 그 말씀대로라면은 그 누군가가 어떤 투자 방법으로 대단한 성공을 거뒀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나한테는 안 맞을 수 있는 거네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성공을 배워서는 안 돼요. 실패를 배워야 돼요. 투자에서 돈 번 사람들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들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실패를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 실패에서 같이 배우는 건가요? 그래서 뭐냐면 저는 나에 맞는 투자를 찾기 위해서는 성공을 쫓아다니는 것보다 실패를 들어서 자꾸 제거하는 방법. 이건 나한테 안 어울려. 요건 하지 말자. 요건 하지 말자. 그러면서 나에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투자에 성공하는 성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단지 못 찾았을 뿐이다. 예전에 좀 이렇게 사이코패스적이거나 소시오패스적인 사람들의 주식 투자 수익이 좋다 뭐 이런 연구들이 좀 있었어요. 본 것 같아요.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성격이 관련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생각의 품질이 좋고 성숙한 사람이 제일 수익률이 좋겠죠. 그렇다면 성숙한 사람을 심리학에서 뭐라고 하느냐, 자기 성격의 장점을 잘 다듬어내서 발전시키는 사람이고,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 성격의 단점을 오히려 부각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이든 뭐든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 성격의 단점을 잘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성격의 단점을 잘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랑 비슷한 성격으로 실패를 한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은 야, 어떻게 저런 바보 같은 실패를 하지? 왜냐하면 그분이 저랑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근데 야, 저거는 진짜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딱 저 길로 가겠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분들은 나랑 성격이 비슷한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긍정적 롤모델로부터 받는 학습의 양이 10이면 부정적 롤모델을 보면서 아, 저러면 안 되겠구나, 이게 학습의 양이 한 3배 정도 높다. 그래요?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대한민국에서. 이런 채널 하나 만드시면 어떻습니까? 욕심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진짜 배울 게 엄청 많거든요. 실패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점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특히 투자에서 실패를 그렇게 이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실패를 경험하면 그거를 묻고 그리고 안 하려고 해요. 생각하면 마음 아프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 실패를 내가 경험 안 하고 그거를 배운 다음에 이용하자. 본인이 안 하니까. 그래서 저는 실패의 담을 모아보고 싶고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혹시 투자를 하기 어려운 성격, 투자하면 반드시 실패하는 성격 그런 것도 있습니까? 투자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서 저는 가장 크게 보는 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비교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계획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투자에서 성공할 확률이 되게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비교하는 건 사실 답이 없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진짜 답이 있거나 없거나 어쨌든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나아가는 과정인데 이건 답이 없는 얘기거든요. 비교라는 건. 하긴 비교는 꼭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하지 않고 엄청 대단한 사람들하고 하잖아요. 뭐 워렌 버핏이 올해 수익률이 얼마라던데 뭐 이런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포기하게 되거나 무리하게 되거나 둘 중에 밖에 되지 않아요. 비교하면서 아 나는 천천히 저렇게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리하게 막 하거나 아니면 난 안 되겠네 라고 포기하고 그러면 투자하기 성공하기 힘들죠. 비교는 절대로 하지 절대. 말아야겠다. 절대 금물이. 비교를 하는 성격은 근데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격은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개방적이다, 보수적이다 뭐 이런 게 예민하다, 예민하지 않다가 성격이니까 심리학자인 저에게 비교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성격인가요?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향적인 사람이 더 비교를 많이 하나요? 외향적인 사람이 더 비교를 많이 하나요? 이러면 제가 아니요. 내향적인 사람이 못나지면 비교를 끊임없이 하고요. 외향적인 사람도 못난 길을 걸으면 계속 비교를 합니다. 아, 그게 내향 외향이랑 상관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없죠. 성격이 아니라 그거는 그 사람이 취하는 생각의 방식이에요. 성격은 아니라. 또 여기는 또 그런 게 있죠. 20, 30대 남성들이 제일 수익률이 안 좋고 뭐 이제 그쵸. 60대 여성들이 예. 가장 좋고 보통 그 이유는 뭐 너무나도 잘 알려지다시피 20대 남성들이 사실 가장 충동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매매의 횟수가 샀다 팔았다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또 두 번째로 보면은 20대는 아직 자기의 타고난 성격의 장점을 잘 만들어가기가 어려운 시기죠. 20대 보면은 무슨 일을 해도 약간 치기 어린 일이 되기 쉽고 그래서 나이 먹어야 주식 투자를 잘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면 60대가 되면 하면 안 되는 일을 잘 안 하게 되죠. 갈 때 가는 것보다 안 가야 될 때 안 가는 것, 안 해야 될 때 안 하는 것. 이 메커니즘이 20대가 약할 수밖에 없죠. 사실 제일 좋은 건 옆에서 시스템이나 아니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나 아니면 이런 데서 이런 거는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되고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되고 이렇게 60대에 보여주는 메시지보다는 조금 20대에게 뭐 약간 좀 막아주는 메시지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투자 성향별로만 메시지가 나가죠. 제가 이제 어디에 합니까? 투자회사, 증권사 얘기를 하면 잘 안 들으세요. 잘 아시겠지만 그분들은 매매가 많이 일어나야 그렇죠. 돈을 버시는 거니까 내 회사를 통해 투자하는 사람들을 더 지혜롭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야. 제발 그런 쪽으로 장기적인 생각을 좀 가져주세요. 라고 이광수 대표님 빙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화를 내게 돼요. 예전에 왜 어플 없을 때요, HTS도 없을 때 전화해서 주문했지 않습니까? 그거 뭐 얼마나 어려워요. 사실 전화 연결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시가 이런 거 거래 잘 안 되고 막 아무튼 그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거래를 지금처럼 빈번하게 할 수는 없었다라는 장점이 있었겠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각 증권사별로 다 어플이 다 있는데 어떤 증권사는 뭐 클릭을 3번만 하면 거래가 되고 어디는 한 7번 눌러야 거래가 되고 이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그 증권사는 정말 잘 돼 있거든요. 몇 번 안 눌러도 거래가 돼요. 이거를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장치를 필요로 하겠네요. 항상 보면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안 좋은 상태에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안 해야 될 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아주 가벼운 허들을 곳곳에 조금씩 넘겨주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부대의 사단장님한테 너무 재밌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병사들이 주식 수익률이 20대 중에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5시 넘어야 휴대전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과 시간 이후에나 스마트폰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 병사들이 그런 얘기 엄청 합니다. 군대에 왔는데 재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급을 많이 받아서 아닙니다. 접속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 이게 또 너무나 예상하지 못했던 효과가 있는 거네요. 제가 이제 대표님 앞에서 오늘은 심리학자로서 너무 인간에 대해서 약간 비합리적이고 뭐 모순덩어리고 에러가 많다라는 말씀을 주로 드렸지만 한두 개만 근데 허들을 걸어줘도 인간은 한 번 더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그보다는 훨씬 더 똑똑해지는 게 또 인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회사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투자 회사나 어떤 증권사를 통하니까 유난히 수익률이 좋아.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수준의 소위 말하는 매매에 관련된 어떤 그런 수수료 정도로만 이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부로 어떤 우리나라의 증권사 하나가 이상하게 거기에다가 하면 똑똑해진단 말이야. 수익률도 더 좋아진단 말이야. 근데 그 이유가 거기는 안 하는 건 확실히 안 하게 해줘. 막아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회사가 한번 나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식 앱이라든가 이런 걸 하루에 10번 이상 보면 더 이상 못 보게 한다거나. 어플이 꺼져버려요. 와. 근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방식이 좋다 하더라도 증권사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겠죠. 근데 그거를 또 넘어나면 사람들이 여기가 좋다. 여기가 나를
투자를 발전시키네. 이렇게 되면 이제 훨씬 더 크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업이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는 걸 감수해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몇 배 이상 큰 기업으로 몇십 배 이상 큰 위치로 간 경우는 허다하잖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런 회사들 진짜 많죠.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허들을 쉽게 넘기가 어렵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시스템에서라도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 얘기가 저는 오늘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인데요. 그리고 또 이제 소위 일확천금을 노리는 마음이 그게 있습니다. 젊었을 땐 돈이 없으니까. 제가 20대 친구들한테 강연을 많이 갈 때 그때도 저는 그 꾸준히 투자를 하란 말을 제가 생각보다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크게 도움이 되니까. 근데 실제로 그 말을 들었는데도 하나하나를 보면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 안 하나를 물어보면 아니 지금 돈이 없다.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투자하는 건데 100만 원 넣어서 2배가 돼도 100만 원 버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나중에 한 1억을 갖고 있으면 10%만 벌어도 1000만 원 버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더 큰 시드머니, 그거보다 더 큰 시드머니 이거를 노리게 된다는 말이죠. 이런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투자의 목표가 뭐 돈을 버는 게 목표지만 역설적으로 돈을 잃지 않으려고 해야 돈을 벌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수익률이 높으면 사람들은 리스크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죠. 고수익, 고위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근데 여기서 위험은 어떤 위험일까요? 돈을 잃을 위험이죠. 그러면 아이러니한 상황이 돼요. 고위험인데 고손실이거든요. 그럼 똑같잖아요. 어떻게 이익이 납니까? 위험을 손실로 생각하면 아니 내가 이익과 손실이 같은데 어떻게 돈을 버냐고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고수익이잖아요. 그럼 고위험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위험은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에요. 모르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 그렇죠. 손실이 아니고요. 네네. 그래야 얘기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고위험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대박 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위험 투자를 했어요. 근데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쪽박 차는 거죠. 어허. 그러면 결국에 목표는 뭐냐면 자 투자는 고수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일을 줄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일을 어떻게 줄일까? 내가 모르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더 먼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짧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비유를 하냐면 저희가 이렇게 운전해서 내비게이션을 치고 모르는 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단거리의 예정 도착 시간이 더 정확할까요? 장거리의 예정 도착 시간이 더 정확할까요? 단거리겠네요. 그죠? 그죠. 아니요. 단거리가 더 틀려요. 그래요? 단거리일수록 변수에 더 노출되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을 기준으로 편차를 계산하면 그렇죠. 그럼 더 크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도달하는데 단거리가 5분 걸리기로 했어요. 근데 10분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런데 서울부터 부산까지 4시간이에요. 8시간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별로 없네요. 장거리일수록 나의 예상에 맞출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즉 장거리일수록 내가 예측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렸죠. 고수익을 추구할 때 더 먼 곳을 바라본다. 그러면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위험은 낮아지고. 그런데 더 높은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어디하고 똑같냐면 오랫동안 투자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투자하면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랫동안 투자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은 뭡니까? 많이 잃으면 안 돼요. 그래야 오랫동안 투자하죠. 많이 벌려고 하면 오랫동안 투자를 못 해요. 잃지 않아야, 버텨내야, 이 시장에 남아있어야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익률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내가 노리지 않아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내가 돈을 엄청 벌려고 투자하는 것보다 잃지 않으려고 투자하고 그리고 적은 돈으로 오랫동안 투자하려고 하는 노력이 종국적으로는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얘기를 듣다 보면 맞는 말 같은데 참 실천하려고 하면 참 어려운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는 거는 피해야 돼요. 그렇죠. 이 리스크라는 말을 댄저랑 우리는 동일하게 위험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리스크가 크다는 거는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거라서 당연히 그러니까 불확실한 건데 내가 확실하게 아는 정보를 많이 보면 된다라는 건데 이게 자꾸 우리는 고수익 고위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버리니까 그런 게 더 웃긴 건 그래서 위험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또 들어가서 이중적으로 또 계속해서 이게 투전판처럼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정작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워딩이 나오고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죠. 그럼 리스크는 위험이 아니면 뭔가요? uncertainty. 그게 특히 자산시장이나 투자에서는 그게 핵심입니다. 내가 손실날 가능성을 알잖아요. 손실나는 걸 알아요. 그건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알고 있으니까.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위험과 손실을 같이 본단 말이에요. 이건 다른 말이다.
위험한 건 uncertainty. 아, 오늘 또 배우네요. 내가 모르는 일. 그럼 내가 모르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오랫동안 투자하고 더 먼 곳을 바라본다. 요런 차원에서 왜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2030 세대들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2030 세대들이 투자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의 세대 뭐 AI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럴수록 노동의 수익률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투자 수익률은 더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뭐 예를 들어서 AI를 투자할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그럼 훨씬 더 격차가 커질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하지 않으면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빈부격차는 훨씬 더 커지겠죠.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빈부격차 더 커지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유일하다는 표현을 뭐냐면 가능한 방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동안 이런 불평등이나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커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유일한 방법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자들한테 과세해. 그래서 그걸로 뭐 복지를 만들어. 불평등을 줄여. 그런데 보니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왜 반복하냐는 거죠. 그러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 그거밖에 몰라서 반복하는 게 아닐까요? 다른 걸 생각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 다른 나라들에서도 뭐 제대로 돼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이 아까 이제 교수님도 전 시간에 어떤 얘기 하시면 401k라는 그래서 강제로 투자하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이 있으면 최소한 줄일 수는 있거든요. 투자를 통해서 저희가 격차를 줄이는 거를 좀 더 광범위하게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투자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미국의 401k 같은 게 이렇게 제대로 작동을 하고 효과적인 제도인데 왜 미국밖에 안 하나요? 미국은 자본시장이 먼저 활성화됐고 또 미국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그걸 또 뒷받침해줬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잘 시너지를 만든 거죠. 우리도 따라 할 만할까요? 저는 대한민국 지금 그게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반드시요. 그래야만 한다라는 거죠. 굳이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지금 그것이 쭉 가면 결국은 그게 기본적으로 연금 생활자들을 늘리는 건데 명언이 있잖아요. 뺏쓰는 돈보다 타쓰는 돈이 훨씬 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이건 뭐 진리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너희들 부동산 막 당신들 20억 30억짜리 가질 수 있어. 이거는 그 환상은 이미 유효기간이 끝났고 SNS나 아니면 다른 온라인 매체에서 그 환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는 이미 잘 봤기 때문에 저는 아예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아예 더 이후에 당신들의 80대, 90대, 100살, 110살까지 살 때 이후에 그걸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주는 프레임으로 저는 오히려 접근해보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자기네들의 앞서서 뭔가를 선점한 세대의 5, 60대의 모습으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걸 알아서 우리가 좌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 지금 4, 5, 60대의 부동산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니겠지만 그들과 무관하게 어쨌든 당신네들은 연금으로 살아가야 될 시간이 훨씬 더 길고 그 연금을 위해서 지금부터 투자하시라라고 얘기를 해드리면 가장 그래 해야 되겠다라는 반응이 더 많이 오는 거죠. 아예 시간을 더 뒤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당신들은 무조건 100살 넘겨 산다. 110살, 120, 130까지도 산다. 그렇다면 그럼 포기하지 말자 제발. 앞선 세대가 가지고 있는 부가 부동산에 기반해 있는데 어차피 못 가지니까 갑자기 포기하는데 포기하지 말고 아예 지금부터 연금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401k도 결국은 연금에 관련된 거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반응들을 좀 좋게 해주세요. 아 해봐야 되겠군요. 투자라는 표현 쓰기 힘들면 그냥 연금 플랜이라고 한번 해놓고 가봅시다. 그때 당시에 정 그리고 집 없으면 다른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진짜 연금 없으면 당신들은 큰일 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의 20대 30대인 분들이 무기력해지면 큰일 나거든요. 지금 말씀이 20, 30대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응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각도를 바꿔서요. 두 분께서는 두 분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경제 교육을 하시나요?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합니까? 경제 교육은 뭐 이제 다 필요한 건 이제 어느 정도 투자해야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아껴 써야 되고 이런 건 다 하는데 저는 이제 약간 좀 다른 각도 하나만 더 말씀을 굳이 드리자면 저는 어떻게 써야 되는가 용처를 좀 많이 좀 얘기해 보게 해요. 아직 안 버는 돈이라도 1,000만 원 생기면 1억 원 생기면 어디다 쓸 거야?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투자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투자의 목적의 상당 부분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그 돈을 내가 가져서 뭘 해야 되느냐 사실 그렇게 들어가야 오히려 또 투자도 잘 되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해보게 되니까 전 복권 사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30억 생기면 어떻게 쓸 건가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 쓰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민망해요. 그런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복권 한 장 딱 사가지고 부산에 강연 갈 때 혹은 광주에 강연 갈 때 딱 KTX에 딱 올려놓고 나 자격 있어 이제 하고 써보는데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게 내 삶에 조금 더 에너지가 많이 생기
생기고 벌어야 되는 이유, 그다음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도 조금 더 잘 다질 수 있도록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해요. 근데 이제 너무 자주 하게 되면요, 사람이 좀 허황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 번은 좀 해보면 뭐 제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에게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는 경제 교육과 그리고 투자 활동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특히 이제 한국의 경제 교육에 대해서 문제 의식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 거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단계별로 좀 달라요. 예를 들면 한 중학교까지는 소비 활동 교육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 중에서 핵심은 뭐냐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돈을 어떻게 쓸 건가.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실제적인 행동하고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건을 쓸 때 영수증을 꼭 받아오게 하는 거예요. 아, 영수증 받아오기. 네. 이거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소비 교육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제 부모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거죠. 돈을 어떻게 벌 건가. 저는 부모들이 내가 돈을 어떻게 버는가를 솔직하게 아이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이유에서건. 그런데 이제는 솔직하게 그거고 예를 들어서 아빠가 아니면 엄마가 이렇게 일을 해서 돈은 이 정도를 벌어.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써.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노동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비밀로 하기 때문에 부끄러워진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 단계는 돈을 어떻게 벌 건가. 그걸 넘어서야 다음은 투자 활동으로 넘어가요. 많은 전문가들이 뭐 초등학교 때부터 주식 투자를 알려드립니다. 그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오, 그래요.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한 거잖아요. 투자에서 핵심은 뭐다? 심리예요.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과도한 심리에 노출되게 합니까? 그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게 해서도 안 된다. 해서도 안 된다. 네. 그래서 그 단계를 거친 다음에 투자 활동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투자는 이렇게 하고 뭐 기업에 대해서 알려두고 긍정적으로 그런 단계별로 하셨으면 좋겠다.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뭐 아이들한테 주식 사주지 말라는 거냐? 아이들 통장 만들어서 대신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나이가 오면 통장을 딱 주세요. 아빠가 한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호기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 이거 얼마 했는데 이렇게 돼서 그 나이 때 주면 된다. 그래서 너무 어렸을 때부터 주식 투자를 알려주거나 이러실 필요 없어요. 조급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애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뭔가 투자를 알려주기보다는 어떻게 소비를 할지 맞아요. 그 부분을 한번 알려줘봐. 왜냐하면 그 나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소비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집 아이도 지금 2학년인데 클레이를 엄청 좋아하지만 클레이가 얼마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요것부터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기회비용을 알려줘야죠. 다른 걸 뭘 살 수 있는데 클레이를 사면서 나는 내가 재미있는 공기를 몇 개 더 살 수 있었는데 이런 걸 알려주면 더 효과적이죠. 사실 제가 딸 둘이 다 20대니까 그걸 좀 덜 했던 게 좀 후회돼요. 지나고 보니까. 저는 이제부터라도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경제교육은 때가 늦은 건 없다고 봐요. 언제라도.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정말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김경일 교수님과 이광수 대표님 모시고 투자 그리고 또 심리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자신이 지금 현재 충분한 좋은 투자를 하기 위한 심리적 준비가 잘 안 돼 있겠구나라는 점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그러한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시켜줘야 되겠구나. 경제가 뭔지 잘 알려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에서 많은 도움이 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